선생님, 저는 우울증인 것 같아요. 72살 남성이 상담실에서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조금씩 천천히.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말이 정확합니다. 우울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덮치지 않습니다. 대개는 아주 천천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피로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좀 피곤하네. 다음에는 무기력으로 나타납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삶 전체의 색을 바꿔놓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뭐지? 분명 어제와 같은 하루인데 오늘은 모든 것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거기 있지만 손을 뻗을 힘이 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어. 우울은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먼저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입맛이 없고 예전에 좋아하던 일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사람 만나기가 귀찮고 전화벨이 울려도 받기 싫고 그냥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으면 또 외롭고 이런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우울을 오래도록 연구해 온 이유는 이 상태가 단순히 기분이 나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상태에서는 세상이 갑자기 더 나빠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의 렌즈입니다. 같은 사건, 같은 말, 같은 기억이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빈. 한 의사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였고 그는 환자들이 말하는 우울의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직업을 잃었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꿈을 잃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우울을 애도의 병리적 형태로 이해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누군가를 잃었을 때 슬퍼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애도는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치유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애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슬픔 속에 머뭅니다. 이것이 우울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상만 잃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잃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 가족 안에서의 위치, 사회 속에서의 의미,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믿어왔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잃었을 때도 깊은 우울에 빠진다는 겁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70살이었습니다. 평생 좋은 엄마로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했고 자식들도 잘 컸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우울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자식들 다 잘 컸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엄마였는데 이제 엄마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정체성을 잃은 겁니다.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이것이 우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잃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부를 잃은 겁니다. 이 관점에서 우울은 병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애도의 상태입니다. 슬픔을 충분히 통과하지 못했을 때 마음은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며 현재로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고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 속에는 아직 언어로 정리되지 않은 상실이 숨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는 겁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왜 이럴까요? 프로이트는 이것을 자기를 향한 분노로 설명했습니다.
분노는 본래 외부를 향해 표출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그것이 막힙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혹은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그러면 분노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때 분노는 방향을 바꿔서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65살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성공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잘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을까? 나는 실패자야. 끊임없는 자기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정은 뭐였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왜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분노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분노는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자기 비난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왜곡된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람은 그 분노를 자신에게로 돌려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치유란 무엇일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이나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끊임없이 심판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 자신을 한 인간으로 다시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 견뎌온 존재로 자신을 재해석하는 일입니다. 20세기 중반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우울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는 개를 대상으로 유명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은 학습된 무력감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실험은 이랬습니다. 개를 우리에 가두고 전기 충격을 줍니다. 처음에는 개가 도망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우리 문이 잠겨 있어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우리 문을 열어놔도 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전기 충격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어차피 도망가도 소용없어라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셀리그만은 이것이 인간의 우울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던 경험이 반복될 때 사람은 결국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무기력과 의욕 상실은 게으름이나 나약함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시도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68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의 폭언을 견뎠습니다. 처음에는 맞서 싸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포기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런데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해? 친구들이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학습된 무력감 상태였습니다. 20년 동안 해도 소용없어를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은 우울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해도 바뀌지 않았던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행동을 멈추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에게 왜 노력하지 않느냐고 묻는 질문은 이미 충분히 노력해온 사람에게 또 한 번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회복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목표 설정이 아닙니다. 다시 통제감을 회복하는 아주 작은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산책 한 번, 정리한 책상 한 켠, 약속한 시간을 지켜낸 하루. 이 작은 행동들은 결과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직 내가 움직이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토르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아우슈비츠, 다하우 등 악명 높은 수용소를 전전했고 그의 부모와 아내는 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간을 관찰했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신체적 강함? 아니었습니다. 젊음? 아니었습니다. 프랭클은 발견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아내를 만나야 해. 내가 쓰던 책을 완성해야 해.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이런 의미가 그들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프랭클은 전쟁 후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는 심리치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통 자체보다 고통의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 더 깊이 무너진다. 같은 고통이라도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75살 남성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 시한부였습니다. 그는 우울해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궁금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손자에게 남겨줄 수 있겠구나.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는 매일 손자와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2년을 더 살았고 그 시간 동안 손자와 함께 책을 완성했습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울은 삶의 방향 상실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우울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치유는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결과일 수 있지만 출발점은 아닙니다. 출발점은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미가 반드시 위대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는 수프를 한 숟가락 더 먹어야 해라는 작은 의미로 버틴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일, 약속된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 이런 사소한 의미들이 쌓일 때 우울은 서서히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현대의 인지심리학자들은 우울을 생각의 왜곡으로 설명합니다. 우울한 사람은 3가지 부정적 생각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 나는 쓸모없어. 세상에 대한 부정적 생각, 세상은 나쁜 곳이야.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 앞으로도 나아질 게 없어. 이 3가지가 결합되면 우울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생각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곡입니다. 하지만 우울한 상태에서는 이것이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지치료는 이 생각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정말 나는 쓸모없는가? 증거가 뭔가? 반대 증거는 없는가?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시각은 분명합니다. 우울은 개인의 성격 결함도 의지 부족의 결과도 아닙니다. 우울은 삶이 한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신호이며 마음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알리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오늘 밤 우울에 대한 이해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당신의 우울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우울해라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정직함입니다. 우울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울은 당신이 충분히 애써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둘째, 빨리 나아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울은 감기처럼 며칠 만에 낫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오늘 샤워를 해보십시오. 오늘 산책을 나가보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어라는 감각을 되찾게 해줍니다. 넷째, 의미를 찾으십시오.
거창한 의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전화해야지. 오늘은 화분에 물을 줘야지. 오늘은 약속 시간을 지켜야지. 이런 작은 의미들이 당신을 삶 쪽으로 돌려 세웁니다. 다섯째,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문가에게 말하십시오. 나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우울한 적이 아닙니다. 삶이 너무 무거워졌다는 증거이며 지금까지 충분히 애써왔다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억누르기보다 조금 늦추어 바라보고 조금 천천히 다시 정렬할 때 우울은 서서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프로이트가 속삭입니다. 애도를 끝내려면 잃은 것을 인정해야 한다. 셀리그만이 속삭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무력감을 깨뜨린다. 프랭클이 속삭입니다. 의미를 찾는 자는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우울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